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제가 이걸 좀 PPT를 조정해야 돼서 제가 옆쪽으로 이렇게 좀 비켜나 있는데 크게 거슬리진 않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널리 이렇게 너그럽게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 그림이 우리에게 벌써 딱 뭔가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대조되는 무언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요. 둘 다 98%입니다. 98%면 우리 세상 사는 데서 거의 100%죠? 누군가 98% 당첨되는 복권사라 그러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100% 당첨된다고 생각하겠죠? 느낌이. 그런데 파란 쪽은 플러스로 98%고 빨간 쪽은 마이너스로 98%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플러스고 무슨 마이너스냐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데 먼저 밑에 숫자를 보면은 3,404개 동 또 오른쪽 빨간 데는 총 선거 동수가 3,551개 동 차이가 나요. 이게 왜 그러냐? 파란 당이 전국 선거구 중에 몇 개 후보를 안 냈어요. 그래서 동수의 차이가 조금 난 겁니다. 보통 한 개 선거구에 저게 뭐냐 하면은 위에 써져 있지만 2024년 총선 가장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2020년 4.15 총선 때 저거보다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다 냈고요. 그런데 그 현상이 이어져서 2024년 총선에서도 저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전국의 동수는 한 3,500개 정도 됩니다. 뭐 봉덕동, 봉덕 1동, 2동 막 이런 동수가 3,500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 약 3,500개 동에 3,400개 냈으니까 거의 다 낸 겁니다. 양쪽 다. 그래서 3,500개가량 동 중에 플러스 98%. 저쪽은 빨간 당은 마이너스 98%. 그럼 뭐가 플러스냐? 본투표에서 얻는 득표율보다 사전투표에서 얻는 득표율이 플러스다. 빨간 쪽은 마이너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다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란 당의 후보는 무조건 98%니까 본투표에서 얻는 자기의 득표율보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아요. 본투표에서 자기가 한 30% 득표를 했으면은 사전투표 가면 40%, 45%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빨간 당은 반대예요. 본투표에서 자기가 단일투표 말이죠. 거기서 얻는 득표율보다 무조건 사전투표 득표율이 낮아요. 그럼 본투표에서 자기가 40% 얻었으면은 사전투표에 가면 무조건 40%보다 밑이 35%나 뭐 30%나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파란 당의 후보가 본투표에서 이겼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전투표를 열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98% 사전투표를 그거보다 더 받는데 게임 끝난 거예요. 만약에 본투표에서 졌어요. 그러나 20%, 30% 이렇게 지지 않는 한 본투표에서 한 10% 지고 본투표에서 8% 지고 이런데 전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그런데 본투표에서 자기가 그 정도 졌어요. 10% 정도 졌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많은 기대를 가집니다. 왜? 사전투표를 열어보면 그것보다 훨씬 본투표 때보다 많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빨간 당은 어떻습니까? 본투표에서 졌어요. 만약에 당일 투표에서. 그러면 사전투표 열어볼 생각합니까? 아니면 집에 가버립니까? 집에 가버려요. 참관인부터 뭐 선거사무소 문 닫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어볼 필요도 없이 경험적으로 이거는 뭐 사전투표 가면 더 지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투표에서 이겼어요. 압도적으로 30% 이렇게 이기지 않는 한 본투표에서 이기고도 사전투표 끝날 때까지 마음을 졸입니까? 안 졸입니까? 이거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졸입니다. 도대체 이런 현상이 전국 3,500개 동에서 98%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경험적으로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대구 북부의 저기 위에 동네하고 대구 남구의 저 끝에 동네하고 동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대구만 해도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대구만 해도 다른데 전국 각지의 3,500개 동의 특성이 일률적으로 98%니까 거의 100% 무슨 코드 입력해놨습니까? 전부 저렇게 되게? 인간의 정상적인 자연적인 이 모습과 너무나 이 경험적으로 무슨 법칙이니 수학을 들이댈 필요도 없어요. 이거 이거 왜 이래 됐습니까? 네, 제가 한눈 파는 사이에 기계가 또 어디 딴 데로 자 그래서 자꾸 에너지네요. 자 다시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지키고 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우리의 상식적인 경험적인 세계에서 너무나 이상하니까 이렇게까지 정도 이상하고 이상하다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검증을 해줘야겠죠. 의심을 이 정도로까지 의심의 근거가 크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검증이 뭐겠습니까? 사전투표 이거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은 사전투표에서 너무 결과가 다르니까 사전투표도 숫자도 많아요. 갑자기 2020년 때부터 그 전 총선 사전투표하는 사람 숫자가 거의 2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몇 %에서 뭐 20 거의 6, 7 그 정도 제 기억에 그래서 거의 2배가 될 정도로 갑자기 늘어났어요. 물론 제도의 변화도 약간은 있었지만 더 편리하게 한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2배 가까이나 늘었으니까 그리고 그 뒤로도 점점 더 늘어요. 그때만큼 2배 폭증한 건 아니지만 지금은 사전투표 숫자가 본투표랑 거의 맞먹죠. 거의 맞먹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많은 사전투표에서 굉장히 이상하게 느끼니까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뭘 검증해달라고 했냐? 많은 선거소송 원고와 또 선거 공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명부에 따라서 진짜 한 거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 했단 말이에요. 그 요구가 굉장히 상식적인 요구죠. 네. 무슨 뭐 특별한 요구했습니까? 명부에는 사전투표했다고 돼 있는데 그 사람한테 진짜 이거 거기 살고 사전투표한 사람 맞는지 그런데 제대로 된 명부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부터 안 했어요. 그런데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은 명부 보여줬다고 거짓말에 가까운 소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좀 온건한 성격이어서 그렇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연수을 선거소송에서 선거소송들 중에 유일하게 명부라고 받았어요. 나머지 소송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연수을 선거소송에서 간신히 명부라고 민경욱 의원 후보 그 선거구에서 준 그 명부가 뭐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그럴 텐데요.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명부의 한자 뜻을 보면 이름 명자 장부 부자입니다. 그럼 이름의 장부인데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 출생 연도가 있고 그 사람이 사전투표 했다는 거 있고 남자냐 여자냐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명부라고 준 것도 이상하고 게다가 판결문에는 늘 판결문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판결문에 뭐 어떻게 돼 있는데 판결문에 어떻게 돼 있는데 자 판결문에 뭐라고 돼 있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책으로까지 써놨고 그 책이 수만 부 팔렸습니다. 나갔습니다. 스탑 더 스틱이라는 판결문 비판책에. 그러니까 제가 이걸 허위로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말하지도 않겠고 그 참여한 4명의 변호사가 같이 쓴 거고요. 다 증거가 그 기록 속에 있는 거고 그러면은 판결문이 뭐라 했냐 명부를 줬는데 그러면은 원고와 대리인이 그러면은 사전투표 뭐 투표자 실제 이런 거 투표 여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확인도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판결문에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결문만 읽는 사람은 야 이거 원고 민경우 후보하고 변호사들이 자기들이 게을러 빠지고 또 호인팔이 하려고 검증할 자료도 줬는데 주지도 않고 그런 말을 도와주듯이 판결문에 떡하니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완전한 거짓에 가까운 외국 거짓이죠. 왜냐하면 뭐가 거짓이냐? 검증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로? 어디를 찾아가서 확인을 합니까? 15만 명이 되는 연수를 유권자들 그 바닷가 모래 같은 사람들에게 출생연도 같은 출생연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남자 여자 그러면 같은 출생연도 남자 다 찾아가가지고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는데 어떻게 뭘 확인한다는 겁니까?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를 주고 확인을 안 했다고 원고와 대리인을 탓했고 그 다음부터는 그마저도 준 게 없어요. 그게 공개된 통합선거의 명부의 끝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 난리가 나고 이 지경으로 6, 7년이 지나오도록 아직도 그 기본적인 검증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아니면은 대법원 판결이 어쩌고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여기 오신 분들도 아까 전에 조금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선거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물으세요. 그리고 사람들께 흔히 하는 말이죠. 지켜보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 되겠어요? 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지방선거에 좋습니다. 예, 최소한 어느 분에게나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자 이렇게까지 검증해야 할 필요성도 많은데 판결이 그렇게 왜곡해 가면서까지 검증을 안 해줬다. 4.15부터 2020년부터 지금까지 중요 선거, 전국 단위 선거만 거의 대여섯 번입니다. 그럼 그 대여섯 번 할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도 아까 전처럼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는 명부 준 게 한 번 준 게 다다. 그러면은 이건 뭔가 잘못된 거고 검증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검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라고 매도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분께 많은 눈이 지켜보고 그 도대체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줄기차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조금 복습하는 마음으로 이걸 보겠습니다. 특히 또 위의 과제 그 인쇄 날인 폐지 개인 도장 직접 날인과 관계되기 때문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과 같은 참 읽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또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그러자면 뭔가 대량의 그런 게 소위 100만 단위의 표가 가짜로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게 되겠어요? 그 의문에 대한 이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고민하고 밝히려는 많은 사람들의 좀 시간이 걸린 노력을 통해서 대체로 지금은 뜻이 크게 다르지 않게 제가 알기로는 좀 모아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수사권도 없고 강제조사권도 없기 때문에 마치 범인한테 자백을 받고 범인이 뭐 이렇게 수갑차고 여기서 제가 칼을 찔렀고요 하는 식으로 보여드릴 수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거는. 그러나 굉장히 머릿속의 시나리오만은 아닌 것을 이렇게 근거들을 설명드릴 수는 있게 됐다 이겁니다. 크게 세 단계인데 쉬워요. 가짜 유권자를 만들고 가짜 표를 만들고 대량 반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2020년 4.15 총선 이전에 부정선거 그 의심이 그때도 있었고 많은 부분 2020년 4.15만큼은 아니어도 지금 와서는 그때부터 이전도 좀 이상해 전자개표기 도입 때부터 뭔가 이상해 하는 것이 지금은 상당히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하듯이 전자개표기
이게 굉장히 의혹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4.15 총선 때는 규모가 너무나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개표기만 건드려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되었고, 그래서 2020년 4.15 때부터 이후까지의 모델은 상당히 이 시나리오에 상당히 도움을 받아야만, 개표기만은 아니고 개표기가 문제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개표기만 따져서는 상당히 좀 납득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세 파트가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각각의 근거가 굉장히 큽니다. 가짜 유권자를 어떻게 만드냐? 사전투표에서는, 사전투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본투표를 대부분 하셨을 텐데요. 본투표, 옛날식 투표에 가보면은 자기 이름 옆에 손으로 서명하라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러죠? 예. 그 종이명부가 있는 거죠? 그 종이명부에 자기 이름 없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예. 그게 본투표예요. 그런데 사전투표는 어떻습니까? 그런 종이명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전투표는 거의 비슷한 예가 외국에 없다고 선거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사전에 신고하는 것도 없고 내가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어디 가서 해야 됩니다. 이거 없어요. 우리는 사전에 신고하는 거 없죠. 그냥 무턱대고 전국에 아무 곳이나 들어갑니다. 전국 사전투표소라고 된 1700 몇 개 있는 사전투표소 중에 내가 대구 주민이건 서울 주민이건 제주도 어디 강원도 아무데나 사전투표소에 들어가가지고 나 주민등록증 갖고 왔으니까 사전투표 하랍니다 하면은 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주민증, 신분증 확인이 번호하고 이름만 맞으면 되더라는 것이 국정원의 점검 결과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엄격한 진정한 신분증이 아니라 대충 모양만 맞고 거기 숫자, 왜 차량 번호판 스캔하듯이 숫자 스캔하고 사람 이름 스캔해가지고 그 두 개가 일치하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 맞네 하는 정도 기능밖에 없는 걸 가지고 신분증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사진은 쓱 받겠죠. 그래서 핵심은 종이명부가 없기 때문에,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전국 수천만 명을 어떻게 쌓아놓겠습니까? 그 명부가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오로지 그 명부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컴퓨터에밖에 없어요. 컴퓨터에밖에. 우리가 사실은 굉장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요즘은 자기 현금으로 된 재산은 집에 금고에 둡니까? 아니면 은행에 둡니까? 은행에 둡니다. 은행에 두고 은행 잔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숫자로 자기 잔고를 보거나. 그러나 믿죠,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합니다. 좋은 신뢰예요. 그러나 이 신뢰도 예를 들어 은행이 곧 파산할 것 같아 이런 식의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은 장부에 돈이 있지만 내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하면 대혼란이 일어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냥 믿어라 이겁니다. 저기 어디 서버에 명부가 있다. 그러면 그 서버에 있는 명부를 국정원의 조사를 통하니까 해커가 마음대로 휘짓고 다닐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없는 사람 만들어낼 수도 있었고 투표한 사람 안 한 거로 만들 수도 있었고 안 한 사람을 한 거로 만들 수도 있었다. 그게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 유명한 결과입니다. 다 아시죠? 네. 백종욱 차장이 헌재에서 증언까지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유권자 만들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다 이겁니다. 지금 사전투표에서는. 그 다음에 가짜 유권자만으로 그러면은 전산 부정선거를 주장하니까 왜 가짜 투표지 이야기를 해? 전산만으로 끝날 수 있잖아. 개표기로 숫자도 조작한다며 이렇게 또 비웃습니다. 그게 숫자가 작을 때는 들킬 염려가 적지만 숫자를 많이 차이나게 자기들이 조작을 하려면은 전산상으로만 조작하고 실물을 너무 일치를 안 시켜 놓으면은 개표장에서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네. 그게 어느 정도여야지 10% 조작을 해놨는데 10%면 꽤 큽니다. 네. 수천에서 10,000표 이상 이렇게 되는 거를 실물은 없이 전산 숫자만으로 버티려면은 그러다가 한 군데 터져버리면 뚝이 터져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 4.15 때부터는 그러지 않았다 이겁니다. 전산과 개표기에만 의지하지 않고 실물이 등장했다 이거예요. 그때는. 그러면은 실물이 등장되려면은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지? 어렵잖아.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그냥 수학 공식처럼 딱딱 부러져요. 가짜 투표지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첫째, 종이가 필요하죠. 네. 인정되는 종이가 필요하죠. 나중에 검사하면 그거랑 얼핏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인쇄 프로그램이 똑같이 필요하죠. 세 번째, 도장이 필요합니다. 뭐 더 필요합니까, 그러면? 뭐 더 필요한 거 모르겠죠, 지금? 종이와 인쇄 프로그램과 도장만 있으면은 가짜 투표 용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종이는 어떠냐? 각각이 다 이제 드러난 거예요. 종이는 2020년 그 연수울 소송 때부터 드러나가지고 헌재 이 탄핵 심판에서 사무총장이 국민들 앞에서 확인해 줬습니다. 뭘 확인해 줬냐? 우리는 종이에 대해서 장부 관리를 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 그 의미를 따져보면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러니까 투표 용지를 만드는 종이가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정확히 몇 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선거에서 몇 롤이 사용되어서 몇 롤이 지금 창고에 보관되고 있고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그 횟수를 몇 롤하고 이런 관리가 없다는 겁니다. 장부 관리가 없어요. 그게 공식적으로 확인돼요. 장부 관리가 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무제한 용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장부 아무데도 없는데 같은 용지를 무제한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용도로 어디나. 표시가 뭐로 나겠습니까? 두 번째로 인쇄 프로그램 탈취는 가장 쉬운 일입니다. 우리 국정원 조사에서도 너무 쉬웠다 그렇게 드러납니다. 해커가 그런 거 못하겠습니까? 프로그램 하나 탈취하는 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서 하나 걸림돌이 있어요. 바로 도장이에요. 도장이 옛날식으로 투표관리관, 그럼 1700 몇 개 되는 투표소마다 투표관리관 도장을 자기 개인 도장을 집에서 만약에 가져오게 한다. 그러면은 각 투표관리관마다 10년 동안 쓰지도 않던 어디 처박아 놓았던 자기 도장을 딱 들고 온다. 선관위가 사전에 선관위나 혹은 부정 이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하려는 사람들이 뭘 들고 올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뭘 들고 올지 모르는데 부정 투표 용지를 그때까지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굉장히 시간상 급해집니다. 대비가 안 돼요. 그러면은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실제로 찍어요. 실제로 찍어 놓은 것을 보고 우리가 도장 모양을 보고 이제 막 위조 도장을 파가지고 하려고 한다. 그래도 에러가 생깁니다. 네, 도장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장은 찍으면서 마모됩니다. 그러니까 정밀하게 보면은 마모되었던 도장하고 새로 판 도장이 똑같게 나오질 않아요. 선이.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 도장을 가져오면 부정투표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애물이 어떻겠습니까? 강력한 장애물이 생긴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상하게 규칙을 바꿔요. 2020년 4.15 전에. 규칙을 바꾸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프린트되어 나오도록 바꾼다. 프린트되어 나오도록 하면은 국정원 조사에서도 나왔듯이 그거는 프로그램 탈취나 명부 조작도 하는 해커가 거기 서버에 있는 도장 이미지를 자기 거죠. 그거는 해커의 밥입니다. 그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인장 자기 마음대로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따붙이면은 자동 프로그램에 걸려서 줄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가짜 투표지를 만들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러면은 사전 투표와
개표 사이에는 바로 붙어 있지 않고 며칠의 시간도 있죠. 그리고 나중에 재검표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개표를 하기 전에 대비하기 쉽고, 그리고 서로 그때 조금 더 못 맞춘 게 있어도 재검표 할 때까지 맞추려고 해도 도장이 자기 관리하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프린트되어 나오는 인쇄 날인 방식으로 해놓아야 너무나 쉽고, 만약에 그걸 개인 도장을 직접 찍게 하면 아주 자기들은 곤란한, 그러니까 이 지점이 급소다. 그래서 죽어도 안 바꾼다는 겁니다. 십몇 년간 수많은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거를 바꾸고자 노력했지만, 심지어 이것은 법과도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냐, 법은 층위가 있습니다. 헌법이 제일 있고, 그 다음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이라든지 이렇게 뭐 고시 그러면서 하위 규칙들이 있습니다. 크게 헌법, 법률,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법률, 그 다음에 각 기관들이 제정하는 규칙, 이렇게 한 3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위헌 법률 심판 이런 데서 보듯이 항상 각 단계마다 윗단계에 어긋나고 모순되면은 하위 규칙이나 하위의 것들은 효력을 잃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상위의 것이 더 권위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돼야 통일성이 있겠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에 이르러서는, 그래서 행정규칙에 대해서 법률에 위반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무효화시킨 법원의 예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법을 공부했을 때. 그런데 이 선관위의 인쇄 날인을 허용하는 것은 완전히 예외적이에요. 그래서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절대 이게 모순된다고 하지 않아왔고, 그래서 선관위가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최근에 헌법재판관 2명이 최초로 이거는 상위 법률에 어긋난다고 최초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초입니다. 그 탄핵 뒤에 이제 여론이 커지니까 최초로 2명이 말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핵심으로 주장하는 이것은 결국 법률에도 개인도장 찍게 돼 있는데 그거 어긋나는 규칙을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계속하고 있다. 이런 지점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넣냐? 이 지점도 사실 굉장히 우리들로서도 답답했고 뭔가 의심은 가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데 가장 의심이 쉽게 났던 것이 우편투표예요. 왜냐하면 동선이 너무나 많고 그 사이에 틈이 너무나 많아 보여요. 우체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가 굉장히 반입에 이 구멍이다. 이렇게는 의심을 했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라는 구체성은 우리에게 덜 주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된 것은 우체국의 공식 문건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요구하니까 줬는데요. 뭐가 확인됐냐면 전국에 딱 2곳이 집중국이 있어요. 대전에 한 광역우편물류센터라고 하나가 있고 수도권을 담당하는 동서울 우편집중국이 있습니다. 딱 2곳이 특별한 기능을 합니다. 자, 경북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대구에서 포항으로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낼까요? 대구에서 포항입니다. 우리 그냥 생각에는 대구에서 포항으로 차를 보내야죠. 그런데 어떻게 가냐, 동선이. 대구에서 대전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대전에서 포항으로 보냅니다. 처음에는 이게 전산 조작의 흔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의 규칙을 보니까 그렇게 보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럼 도대체 이상한 이런 규칙이 뭐냐? 대구, 경북을 4번역으로 나눠놨어요. 대구, 남부, 포항은 동부, 안동은 북부, 김천은 서부, 이런 식으로 4개. 그러면은 한 권역 내에서 포항에서 영덕 보낸다. 그럼 대전을 안 거쳐요. 자기들 규칙이. 그런데 권역 밖으로 가면은 무조건 대전으로 올려보내라. 대전에서 함께 모아서 보내라. 이게 일반 소포나 택배를 다룰 때는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차에 되도록이면 가득 실어 보내야 기름값도 덜 들고 기사도 덜 쓰죠. 그러니까 모아서 보내려면은 어느 한 곳에 허브처럼 모아야 되지 않냐. 일반 소포나 택배는
이해해 줄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투표지예요. 투표지를 100만 표씩 가까이 그런 데다가 때리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흩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곳에 대한 감시는 엄격해야겠죠. 무려 100만 표가 거기로 다 모였다가 거기서 다 흩어지는데 만약 거기서 부정이 있다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가는 기사 옆에 있는 경찰관은 선량한 우리 시민이고 아무 부정도 안 합니다. 그래서 공손하고 좋은 마음으로 투표지를 배달합니다. 거기서 투표지를 다시 받은 기사와 경찰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선량한 마음으로 밤새 좋은 마음으로 포항으로 가서 전해줍니다. 그러나 사고는 어디서 생길 수 있어요? 그 블랙박스 같은 그 교환, 우리는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심지어 무인 감시 자랑한, 무인 시스템을 자랑해요. 사진으로 보시면 저는 직접 가봤지만 대전광역센터 밖에서 보면 거대 분류센터, 매머드한 시설이에요. 그 안에 100만 표씩이나 되는 게 빨려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쪽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놓고 감시해도 모자랄 텐데 뭘 감시를 하고 지금까지 그런 줄도 몰랐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인 줄도. 그래서 마치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바뀌어버리는 것처럼 뒤에 갖다 주는 사람 또 실어 나오는 사람 선의가 아무런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고 가짜 아기를 주면 가짜 아기를 데리고 키울 거 아닙니까? 자기인 줄 알고 진짜 아기인 줄 알고 그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짜 유권자, 가짜 투표지, 대량반이 모두 얼추 우리의 근거와 설명이 이제는 다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중에 대비를 할 때 우리 이제 대비를 해야죠. 제가 규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규명도 해야죠. 규명과 책임 추궁도 해야겠죠. 그러나 앞으로 선거에 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측면,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놓으려는 노력을 특히 선거에 임박해 있는 이런 시점에는 열심히 우리가 말을 해야겠죠. 말을 근데 우리는 너무 지쳤어요. 지금도 보면 대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는 외쳐도 들어주지 않는다. 좌절의 기억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피곤하다. 네,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은 대비를 할 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은 우리는 가뜩이나 아까도 우리가 상기해 봤듯이 좌절의 기억이 많은데 좌절의 기억이 많다는 건 우리가 아직 큰 힘을 못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냉정히. 그런데 큰 힘을 못 가졌는데 목소리도 여럿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1000명이 모여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저 옆에서는 10,000명이 모여가지고 떠드는데 10,000명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전 다 음모론자 이러고 여기 1000명이 목소리를 내는데 자기 각각 이 사람은 이 소리 저 사람은 저 소리 하면은 가뜩이나 숫자나 이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스피커를 우리가 갖지도 못했고 이런데 전통 언론들이 큰 스피커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출력 좋은 스피커. 그런데 우리 목소리마저 너무 다양하면은 상대가 아예 안 된다. 그런데 이 목소리 통일 어려워요. 생각도 많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 이제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웬만큼 관심을 가진 분들은 꽤 넓게 동의를 얻고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시나리오 중에 가장 급소가 어디예요? 가장 급소. 네. 그래서 이 투표지의 도장 여기를 틀어 막으면은 그래서 자기들도 굉장히 그 부분 안 놓는 겁니다. 여기를 프린트 도장이 못 나오게 관리관이 직접 찍게 할 수 있으면은 자기들의 이 시나리오에 굉장한 에러를 주죠. 그래서 선거를 바로잡는데 굉장히 그 길목이다 이거 그 요새다 관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한 고지를 우리가 딱 정하고 그러면은 이제 단일 목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자, 사전투표를 폐지해야지. 대만식 수개표를 해야지. 다 좋은데 좋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다 이거예요. 이거는
법으로도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법에 어긋나는 규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게다가 요즘은 헌법재판관도 둘이나 위원이라고 말해줬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오히려 거꾸로 이거를, 이 불법적인 규칙을 법으로 만들려고, 숫자가 지금 자기들 의회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 시도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굉장히 1단계고, 사전투표 폐지는 어떠냐면요, 법에 사전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그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사전투표 폐지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의석수에서 법이 폐지가 됩니까? 그 법이 지금. 그러니까 높은 단계 이거보다 2단계란 말이에요. 자, 대만식 수개표는 어떠냐? 그건 아예 선거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당일만 하고, 게다가 투표한 데서 개표해야 되고, 공직선거법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때요? 1단계, 2단계, 3단계 난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지금 힘도 압도할 만큼이 아닌데 1단계부터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인쇄날인 폐지, 개인도장 직접 날인으로의 그 모아주는 부분이 있다. 이게 바로 이 부분이, 그 동그라미 친 부분이 프린트되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집에 있던, 뭘 갖고 나올지 모를 투표관리관 도장으로 갖고 와서 찍도록 해야 한다. 자, 덧붙여 말하면은 지금은 이 더 나쁜 방향으로 가가지고 당일 투표에서도 투표관리관 도장을, 자기 집에 도장을 못 갖고 오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선관위가 당일 투표관리관 도장을 나눠줘요. 이것 찍으라고. 그 다음에 다 찍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걷어갑니다. 그럼 이거부터가 다 수상하죠. 왜 나눠줬다가 걷어가요? 그럼 다 그 도장이 자기 수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프린트되어 나오고 당일투표 도장은 전부 자기 수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데 이제 너무 흥분하면은 상대방이 설득이 안 돼요. 우리 지금 이거를 또 너무 많은 말을 해요, 우리가. 네, 너무 많은 말. 왜냐하면 흥분했기 때문에 막 부정선거 증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이 사진도 보여주고 저 사진도 보여주고, 그러면은 듣는 사람은 설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네,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다가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를 우리가 못을 박아도 하나를 땅땅 때리니까 박히지 않습니다. 하나를 열심히 말해줘야 되는 게 도장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장 문제를 틀어지면 쟤들이 굉장히 곤란해하기 때문에 지금 그쪽의 반응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자기들이 아파하는 부분이라는 표시가 나죠? 네.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오늘 강의 후에 우리가 이제 전국 강연회를 통해서 실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4월 18일,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4월 18일 토요일이에요. 네. 토요일날 집회하는 데가 많잖아요. 네. 근데 4월 18일 토요일은 서울에 전국적으로 한번 다 모여서, 뭐 늘 서울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한 날만큼은 지금 선거가 2달 뒤로 다가왔는데 우리가 관철을 시키면 제일 좋고, 관철을 못 시켜도 좀 인상을 남길 만큼. 인상을 왜 못 남기냐? 너무 많은 말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이 모여도 구호가 10개 되고 20개 되고 하면은, 예, 우리 우호적인 언론도 적은데 뭘 쓰려고 해도 초점이 안 모여요. 그러니까 단일 구호, 전부 피켓도 단일, 현수막도 단일. 그래야 이 효과가 커진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도장 문제, 인쇄 날인 폐지, 그 다음에 직접 날인, 이거를 가지고 단일 주제로 4월 18일 전국에서 총 집결해가지고 토요일날 집회하고 행진을 하자. 행진에 연로하신 분들 행진이 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뭐 건강이 너무 받쳐주지 못해서 행진 긴 거리 어렵다 하면은 형편에 따라서. 그러나 하실 수 있는 분은 행진에 동참해가지고 긴 거리를 행진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다면 광화문부터 저 과천선관위까지 길게 행진해가지고 아주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자. 이것이 그 제안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의 단체장님들이 동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서울에서도 계속 의논하고 있고 왜 또 4월 18일이냐? 4월 19일이 일요일, 4월 18일은 토요일 그래요. 4.19는 우리 또 유명한 이 부정선거 문제가 있는 주제가 됐던 날이죠. 그래서 4.18도 앞서서 사실은 4.19 앞에 4.18 고대 학생 행진이 굉장히 4.19의 큰 촉발이었습니다. 그래서 4.18이 큰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자 4.18, 4.19 하면 이승만 대통령한테 욕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4.19 때 다친 학생들 위로 가가지고 너희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다. 젊은이가 불의를 보고도 참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누가 되지 않습니다. 나라를 부정선거에 갖다 바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민주주의를 엿보이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못 지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자, 지루하세요? 아니요. 다행입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잠깐만요. 아까 중에 우리가 도장 보이기 핵심 요소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또 하나 더 첨가할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이따가 시간을 드릴게요. 네, 끝나고 질문 시간 해야 돼요. 질문 1번으로 끝나고 질문 시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목을 그러면은 부정선거 극복하기 전국 강연회 이래야 될 텐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건국기념사로 부정선거 극복하기. 이게 왜 붙었냐 이거죠. 건국기념. 그리고 들고 사진도 막 찍고. 그래서 이게 집에 돌아가서 그 꼼꼼히 읽어보시면 놀라실 게 많은데 건국기념사가 왜 나왔냐? 나오게 된 배경을 여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대법원이 뭐라고 그 연수울 판결을 쓰냐면 연수울 하는 이유는 이후의 판결들은 연수울 판결을 얹다 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법에서 리딩 케이스라고 그래요. 그게 주된 아주 일종의 모델 케이스로 만들어 놓은 판결이고 뒤에는 전부 그 인용해서 따쓰는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판결에서 뭐라 하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데 읽으면서 벌써 기분이 안 좋아. 말을 뭐 이렇게 어렵게 그러고 막 비비 꼬아서 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 제가 말씀드리면은 자 뭐가 부정선거냐? 어떻게 되어야 부정선거냐? 그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말한 게 이구절. 그거 외에 굉장히 없어요. 그러면은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거 그게 개표 결과를 발표한 숫자 이 말입니다. 당일날 개표 결과 발표되죠? 뭐 2,000표 차이가 났다 뭐 이런 거 그 숫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데 그 발표된 숫자를 뒤집어 엎을 만한 걸 가져와라 이런 거. 2,000표 차이 났다. 예를 들어 민경우 의원이 그러면은 2,000표 이상 되는 자기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걸 내 눈앞에 가져와라. 그래야 부정선거다. 그건 누가 만들어서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밝혀와라. 그래야 부정선거 인정해 줄게. 그게 이제 이 대법원의 논리. 자, 그런데 우리가 건국기념사 질러서 자, 이 안에 페이지에 몇 페이지냐 하면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인데 중요하니까 한번 보실까요? 9페이지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위에서 6째 줄 정도 됩니다. 6째 줄. 자, 거기 한번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우리 일반 시민은 누구나 똑같이 투표할 권리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건국기념사 이승만 대통령의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건국되던 1948년 8월 15일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건국사, 건국의 말씀, 줄여서 제가 이제 건국사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사, 역사가 아니라 말씀사자로
우리나라의 건국사회는 뭐라 말하냐? 지금부터는 누구나 다 똑같이 투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이건 어려운 말 아니에요. 누구나 다 투표할 권리가 있다. 그렇죠? 나이가 5살이고 그러면 안 되지만 법정 연령 이상이면은 투표를 제한하는 이유가 없죠. 우리 다 투표권을 주죠. 누구나 다. 건국 때부터 선포했습니다. 누구나 다 투표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똑같이라고 했어요. 똑같이. 똑같이가 원문에는 하나, 일자, 몸체자 그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 글은 그 원문대로에서는 조금 풀었었어요. 왜냐하면 원문대로 하면 너무 옛날 그 문체라 가지고 읽기 싫어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어야 되는데 그 일체로 한 몸으로 그거를 제가 똑같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헌법에서 보통 선거, 평등 선거 그러는 한 표씩 이 말입니다. 한 몸으로 누구나 다 제한 없이 투표하는 거고 한 몸으로 두 몸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한 몸 한 표밖에 없다 이거예요. 누구나 다 한 몸씩. 누구나 다 그래서 가장 쉬운 말로 하면 똑같이. 그런데 누구나 다 똑같이 한 표씩 투표가 돼야 되는데 가치가 돼야 되는데 자, 한 표라도 가짜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 표라도 가짜표가 들어오면은 부정성 표의 가치가 떨어져. 변합니다. 자, 극단적으로 제가 A 후보를 찍었어요. 그리고 우리 김주환 구청장님이 B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한 표, 구청장님도 한 표. 한 표씩이죠, 지금. 그런데 갑자기 부정한 표가 한 표 들어왔어요. 그 부정한 표가 B예요. B를 찍은 부정한 표예요. 그러면은 제 한 표는 한 표의 가치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1대2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제 한 표의 가치는 원래는 2표 중에 한 표였다가 3표 중에 한 표로 바뀌면서 제가 A 후보를 찍은 표의 가치는 이미 한 30% 다운돼 버렸어요. 반대로 김조한 구청장님이 B 후보를 찍은 그 표의 가치는 저 가짜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그 표의 가치는 30% 거의 플러스 돼 버렸어요. 이런 일이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표가 한 표 들어오는 순간 그 표가 도움을 주는 후보를 찍은 사람들의 표의 가치와 그 표가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찍은 그 표의 가치는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진다. 같은 표가 가치가 안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옛날에 재산에 따라 차등 선거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건국 때 선포된 원리가 표의 가치를 달리하도록 선포됐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죠? 네. 똑같이 누구나 다 투표하지 대학 나와야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재산세를 얼마 더 내야 얼마 이상 내야 투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게다가 누구는 박사니까 2표 주고 누구는 너 박사 아니니까 한 표만 하고 그런 제도가 아니죠. 누구나 다 똑같이 한 몸으로 한 표씩. 그런데 가짜표가 들어오는 순간 이 건국의 약속, 건국의 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대법원은 지금 위에 2,000표 차이가 났으면은 2,000표 이상 되는 걸 가져와야 내가 진지하게 고려하겠다는 말을 무슨 권리로 하냐? 이게 제 말입니다. 건국 기념사를 들고 온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된 이유는요. 우리 관심을 많이 가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공정선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리하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보신 분이 있으면 뭐 사례를 한번 말씀 듣고 싶어요. 항상 거의 한 기관처럼 움직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조직적으로 우리 구의 선거관리위원장이 부장 판사죠. 구의 선거관리위원장 모두 부장 판사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관급이에요. 위원장은 항상 대법관이고 위원회에는 거의 대법관이고 뭐 고등법원, 고법부장, 고법원장 뭐 이런 분들, 부장 아니고 고법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이 아까 말씀드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와는 반대로 가요. 그러면은 도태우 변호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도 변호사 말고도 많은 시민이 그러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게 이 제도상에서 장애물이 있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법관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권위를, 형식적 권위를 가지죠. 네, 가집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이 그 형식적 권위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막 속 터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넘어서냐. 저는 옛날에는 우리가 옳고 또 우리가 헌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으니까 헌법 원리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다고 봤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헌법 해석이나 법률 해석의 최고 권한은 법원,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것이 이 시스템의 상당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하는 겁니다. 이쪽이. 그럼 문제만은 이게 굉장히 돌파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파주울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수사도 안 해주고 돌파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올해 초에 좀 열흘간 감기를 앓다가 그때까지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 연결이 딱 그런 경우 있죠. 알긴 알았는데 이게 딱 연결이 덜 되다가 올해 초에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강연회가 이제 다 촉발되게 됐는데요. 우리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이런 비슷한 고민이 어디도 있었냐? 세상에 미국에 있어요. 미국. 이게 놀라운 연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법치를 세계적으로 대표하는 나라죠. 미국 하면 뭐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엄청나고 사실 세계 법치의 모범이고 그리고 연방 대법원 대법관은 종신입니다. 종신. 그러니까 권위가 엄청나죠. 한번 임명되면 사망할 때까지예요. 수십 년이에요. 그래서 이 연방 대법원의 권위가 미국 같은 사회에서 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연방 대법원이 1857년 그러니까 1861년에 노예 해방 선언이 나고 그 몇 년 뒤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노예제가 폐지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인 1857년까지 어떤 판결을 내놓냐? 유명한 판결입니다. 미국에서. 그게 드레드 스코트 판결이라고 나중에는 사법 흑역사의 정점을 찍은 판결로 이제 낙인 찍히게 되는 판결인데요. 당시에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나왔습니다. 그 온 미국 사회가 흑인 노예 문제로 들끓고 시끄러운데 그 와중에 연방대법원 뭐라 했냐? 흑인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미국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미국인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권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권리가 없다는 말은 노예를 쓸 수 있다. 노예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노예제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의 권위로 흑인 노예제를 인정해 버리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천부인권의 나라라는 미국에서 그것은 미국 헌법은 노예제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헌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건국 상황의 특수성상 노예를 갖고 있는 주들이 함께 참여해서 미국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헌법에는 노예제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거부하는 구절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없고 오히려 해석에 따라서는 노예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백인 숫자만으로 의석수를 배분하면은 노예를 많이 가진 남부주들이 불리하겠죠. 그래서 백인 사람만으로 인구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흑인은 투표권도 안 주면서 흑인을 5분의 3으로 셌어요. 5분의 3. 1도 아니에요. 5분의 3으로 세어가지고
선거구는 만들고 그러나 투표권은 없어요. 자, 이건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미국인이 아니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단서가 헌법 제도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미국 건국자들 천부인권 믿고 독실한 크리스천들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래 됐냐? 없어질 줄 알았다. 미국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그때만 해도 이게 앞으로 가면서 노예제가 잦아들고 없어질 거라고 산업혁명 직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건국자들의 예상과는 반대로 면직기 이거 와트의 증기기관 그래서 산업혁명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미국 남부의 목화산업이 완전히 붐이 되고 흑인 노예는 더 번창하게 됐고 이렇게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헌법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노예제를 폐지해야겠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헌법도 그렇고 연방대법원이 저러고 이 교착점에서 총 들고 싸워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흑인 중심으로. 총 들고 싸워야 돼서 이기기도 어려웠겠지만 이긴다 해도 그게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은 바로 그래서 링컨이 유명합니다. 링컨은 어떻게 얘기했냐? 헌법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 그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운표를 시작. 독립선언서의 원리들은 자유사회를 규정하는 정의이자 공리이며 헌법과 법률은 그 원리들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이다. 미국 독립선언 유명하죠? 미국 독립선언서의 선포가 미국 건국일입니다. 1776년인데 올해로 250년. 그래서 250주년 행사를 미국은 크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에. 그러니까 독립 250주년, 건국 250주년. 독립선언서가 발표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미국 건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독립선언서의 말씀에 담겨있는 건국 원리에 따라서 그것을 실현하고자 헌법을 제정한 거다. 그러니까 뭐가 더 위에요? 건국 원리를 담은 독립선언서가 더 위에. 독립선언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잘 아는 미국처럼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유일한 창조자에 의해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받고 그렇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5분의 3, 아까 전에 헌법에 흑인은 5분의 3 투표권도 없다 하고 앞에 물론 링컨도 투표권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더 뒤에 줬죠. 그러나 노예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창조자로부터 부여받았다. 그게 미국의 건국 원리인데 어떻게 노예제가 되냐.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헌법을 만드는 그거 모두 건국 원리에 위배된다. 건국 원리가 최상이다. 이렇게 해서 건국 원리 중심으로 드레드 스콧 판결의 정당성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 주장, 권위를. 그리고 미국은 천부인권의 나라로 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링컨의 길이 승리하지 못하고 아까 전에 미연방대법원 흑인은 미국인도 아니다 라는 입장이 승리했다면 오늘날 미국이 세계의 주도 국가로 나오면 우리부터가 좀 마음속으로 비웃었을 겁니다. 공산 노예보다 더한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로 그런 노예를 자국에 그렇게 두면서 딴 나라에 대고 뭐라고 할 자격이 있냐 이런 말들이 세계에 왜 안 나왔겠습니까? 민주주의 다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뭐로? 독립선언서. 뭐는 어긋났어요? 연방대법원은 반대로 갔는데. 자, 이게 미국 건국 후에 약 80 몇 년 지난 때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건국 후에 약 80년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미국 독립선언서에 해당되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고 사진을 찍은 건국사장. 우리나라는 언제 건국됐습니까?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이 미국 건국일인데 미국 건국일에 선포된 말씀이 최고 권위듯이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도 건국할 때 선포하신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건국 원리가 있고 이 건국 원리는 불변이에요. 누가 이거 어떻게 건드립니까? 제가 그냥 요즘 말로 조금 바꾼 거지 읽기 쉽게 원문 뜻은 최대한 손상할 수도 없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자의적으로 변덕을 부릴 수도 없는 우리의 등대고 지침이 되어 주는데 너무 훌륭하게 되어 있어. 아까 전에 그 보신 것처럼. 그래서 아까 전에 대법원의 글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지금 대법원은 자신의 권위로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법에도 이런 말이 없고 헌법에도 이런 말이 없고 자기가 해석해서 한 말인데 대법원의 권위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심지어 헌법보다 더 위에 우리나라 불변의 원리로서 선포된 말씀에 누구나 다 똑같이 투표할 권리를 줬는데 왜 한 표라도 부정이면 이 우리의 건국에서 약속된 게 어겨지는데 법원이 그걸 바꿀 권한이 어디 있냐라고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인쇄 날인 폐지 그리고 개인도장 직접 날인을 주장하는 큰 우리의 이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건국기념사가 얼마나 훌륭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이제 좀 마무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미국 독립선언서도 훌륭하지만 우리 건국기념사는 후대에 이승만 대통령과 이 건국의 선조들이 세계에 좋은 것들은 다 공부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나름 세계에 좋은 것들은 다 공부해가지고 이 우리 건국 헌법 잘 만들고 건국사의 좋은 원리들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담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담았기 때문에 이후에 80년의 역사를 이미 다 내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나온 길을 다 내다보고 있어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치 예언자처럼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게 10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10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 마무리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10페이지를 보시면은 첫째 줄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줄만 시작. 과거의 정부나 사회는 양반들의 생활을 가장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줄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이전 사회를 요약해버렸어요. 단 한 줄로. 그러니까 양반들의 생활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전 사회입니다. 그러나 건국을 통해서 건국으로 어떤 나라를 세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 새로운 사상으로 모든 사람이 균일한 권리를 갖고 법률 앞에서 동등하게 보호할 것이라는 건국의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바로 자유민주 건국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아까 투표권도 누구나 다 똑같이 받게 된 거고 재산권도 어떤 사람은 재산권 못 갖고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까지 그 다음 문단에 예견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자, 이 정부가 결심하는 바는 국제 통상과 공업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생활 정도를 향상시키고 공업을 발전해가지고 공장이 생산한 것을 외국에 수출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구역 앞에 이렇게 몇 단을 들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보기 좋게 참 서민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요. 그게 지어낸 게 아니죠. 실제로 그런 풍모를 가지고 농촌도 도시도 다 발전시켰죠. 농촌도 도시도 다 발전시킨 예가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간혹 도시 중심으로 그 나라의 급속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 우리 대표적으로 체제도 자유민주가 아니지만 해안을 중심으로 한 공업상업 지역하고 농업이 있는 내륙 지역하고 극심한 차이를 보인다고 알고 계시죠?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6억 명의 사람이 뭐 몇십 달러 수준으로 살아간다고. 그 중국의 또 돈 많은 부호들, 부패한 관리들하고는 어마어마한 격차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먼저 도시가 좀 발전했지만 뒤에 농촌까지 무슨 이상이 있었어요?
생활을 균등하게 향상시켜야 한다는 건국사에 약속된 말씀을 마치 아시고 따라한 것일 수도 있고 이게 예견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 건국의 방향이 크게 헷갈리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볼 때 1987년까지는 이 방향이 딱 체화가 되어가지고 막 갔던 거예요. 수출 입국, 공업 입국 다 여기에 떠져 있죠. 그런데 1987년에 어떤 단계에 가냐? 그것은 앞부분에 이미 나와 있는데요. 7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이 건국사에서 한 문장을 뽑으라면 이거를 뽑고 싶었던 문장인데요. 이 밑에 민주정치체제 첫 문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주정치체제의 핵심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개인이란 말은 제가 이 10년 전쯤 이걸 읽을 때도 약간 튀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48년 8월 15일에 개인이라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생경한 튀는 말이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수준의 말씀을 많이 하시지 이렇게 생경한 말씀을 안 합니다. 대중정치가로서 국민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때는 제가 봤을 때는 마음먹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건국사이기 때문에 건국 원리를 여기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마음먹고 이거를 쓰신 겁니다. 개인의 근본적 자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 헌법의 정신, 선진국 영미에 발달된 자유민주의 정신을 완전히 요약한 말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것까지 보니까 우리 87년에 적법 절차라고 해서 높은 단계의 민주주의가 이제 우리 헌법에 도입되는데 소위 민주화 시대라 그러죠. 그래서 87년에 그 헌법을 도입할 때 신체의 자유도 강조하고 뭐 이런 영장 같은 경우에도 엄격하게 하려고 하고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영장 우리 역사에 대해서 다른 말 하신다고 그분은 도망 우려가 있다고 김병헌이라는 분은 구속돼 버렸어요. 사전 구속. 그러니까 무슨 재판도 받기 전인데 구속돼 버려요. 학자인데 학자가 자기 의견 막 하고 다닌 사람인데 도망 우려가 있다고 구속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체의 자유를 다루는 영장재판이 옛날에 우리 윤 대통령 때는 현직 대통령인데 무슨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걸 하면서 그 영장도 굉장히 이상한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분노하고 그런 청년들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다 붙들려가지고 몇 개월씩 감옥 살고 자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도 법원 그 세계의 높은 미 연방 대법원도 어떻게 됐습니까? 못 이겼다 이거예요. 미 연방 대법원도 역사에서 못 이겼는데 한국 대법원은 영원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겨야죠. 분명히 이깁니다. 없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건국사가 있어요. 이 훌륭한 건국사 속에 미국 연방대법원에 흑인은 사람도 아니다는 판결을 극복할 열쇠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엉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상한 것들을 법치를 무너뜨리지 않고도 넘어설 수 있는 우리의 열쇠가 있다. 그래서 건국기념사로 건국사로 부정선거 극복하기. 그래서 총칼을 들고 부정선거 극복하자. 저는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좋은 세상이 반드시 오냐? 총칼을 든 사람이 지배하잖아요. 뭐가 지배해야 돼요? 훌륭한 말씀, 훌륭한 원리가 지배해야 되는데 훌륭한 말씀과 원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축복받았어요. 여기 다 있어요. 세계에 자랑할 만한 훌륭한 말씀과 원리가 이미 우리 대한민국 딱 창건될 때에 불변의 원리로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가 어땠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집안 장롱에 영국 왕관에 달릴 만한 루비 보석 같은 게 있는데 있는 줄을 몰라. 그런 거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상태로 우리가 지내온 거다.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찾았어요. 찾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대칭 전력. 왜 비대칭 전력이냐?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은 집에 가서 이걸 보시면은 내 생각이랑 되게 비슷하네 이러실 거예요. 왜냐?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원리에 제대로 맞게 보통 이렇게 체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이거 읽으면 몹시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갱이. 막 이렇게 자기 생각과 다르고 몹시 마음이 불편해. 그런데 그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힘 있는 제도권이나 뭐 권력을, 돈을 막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만 그랬냐? 1850년대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왜 그랬을까요? 그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고집부려가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1850년대 미국도 돈은 다 누가 갖고 있었을까요? 돈 많은 사람은 노예주입니다. 사람을 노예로 쓰면은 그 이득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어요. 쉽게. 미국의 남부 땅은 얼마나 넓습니까? 게다가 당시 복합산업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의 언론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악되기 쉽겠죠? 당시 미국도 노예제를 유지하는 쪽의 언론이 훨씬 압도적이었고, 정치권도 노예제를 노골적으로 유지하려는 미국 민주당이 세고, 남부 중심의 민주당이 세고, 당시 그랬습니다. 이걸 반대해야 되는 북부에 기원한 연방당은 흐물흐물해. 오늘날 마치 좀 빨간 당을 보는 거죠. 흐물흐물해가지고 제대로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다 어떻게 됐냐? 그러다 연방당이 깨져버렸어요. 연방당이 쪼개져버렸어요. 연방당이 쪼개지면서 좀 선명한 노예제 반대하는 링컨 같은 그런 사람들과 당시 군소정당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독실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연합을 해서 만든 것이 오늘날에 이어지는 공화당. 미국 공화당이 그때 생겼습니다. 노예제 반대하는 연방당이 쪼개지면서 링컨과 함께, 그래서 미국의 노예 해방의 대역사를 이루고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대발전을 이끌고 오늘날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의 큰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 공화당의 출발,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흐물흐물한 연방당이 계속 갔더라면 이런 역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참 되새기기도 하고 희망도 갖고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부족한 강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재헌헌법 전문이 우리 지금까지 거의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좋은 전문을 뭐 자꾸 고치려고 그러는데, 자, 우리 전문에서 뛰어난 부분 지적하고 이렇게 한번 같이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헌법 전문을 보시면요. 굵은 글씨 보시면, 굵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해 하는 국가정. 능력을 최고도로 모두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어떤 아기든지 그 아기가 타고난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해 하자, 그런 약속을 했다. 그런 비전. 훌륭한 비전이죠? 네. 그리고 그 비전의 밑에 보시면 어떠냐.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저기 호르무즈 해역 같은데 딴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항구적인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여. 그렇게 딱 건국 때부터 우리는 통이 커요.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약속해 준 게 아니고, 득다습고 배부르게 해줄게, 뭐 입밥에 고깃국 먹게 해줄게, 이런 정도의 약속을 한 게 아니고,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항구적인, 그것도 일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 말고 항구적인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게다가 한번 보세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들의 자손. 네, 이렇게 훌륭한 비전, 원리 속에 건국된 대한민국인데,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뒤집는 시작은 바로 우리가 잊었던 우리의 그 약속. 이 대한민국이 있는 동안 영원히 가야 할 이 훌륭한 약속과 원리,
이 비전 이걸 되찾는데 나부터. 나부터 그죠? 어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나 한 사람부터 찾아야 되고 내 가족부터 전해줘야 되고 내 친구 전해주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완전히 역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아시고 싶은 거 질문하실 분 몇 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몇 분만 받겠습니다. 질문은 짧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네, 짧게 간략하게. 예, 처음에 앞줄에 계신 분이 두 번째로 해주시죠. 왜냐하면 앞줄에 계신 분도 제가 이 행사 전에 예약을 하셔가지고. 예,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전번 선거하고 전번 국회의원 총선하고 이제 거기서 계속 감독을 했죠. 감독을 하고 하면서 이제 부정선거에는 많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 말고 근데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선거함 통 자체를 관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선거함이 이제 있으면 이제 뭐 선거함 죄송합니다만 짧게 요지로 질문을 좀. 선거함 자체가 관리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선거 개표할 때 개별적으로 어떤 그 표에 손을 댄 그 내용을 섞어을 해서 개표를 합니다. 그걸 못하도록 해야 돼요. 통 자체 한 통 한 통씩 개표를 해야만 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해서 제가 올해 말씀드립니다. 아마 그거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해야 될 거 많은데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여기 부방대 활동하신 분들 많으시고 그런데 참관 많이 하시고 그러실 텐데 가시면 진짜 저보다 더 하실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너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나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건 너무 많은데 보이고 막 이런 막아야 될 것들은 우리의 체계랑 인력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이번 지선 앞에서도 획기적으로 극복될 그건 지금 제가 볼 땐 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한된 그 인력이나 자원이라도 효율적으로 최대한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예, 그 중에 하여튼 참고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게 많고 해서 메모를 했으니까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한 가지 질문하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다가 2021대 총선에서는 별로 마누라하고 관계도 별로 안 좋습니다. 마누라 제가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그래도 투표 안 하면은 안 된다니까 돈 줄게 하고 같이 가서 투표를 해서 21대는 돈 투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전투표에 대한 의혹이 워낙 많이 얘기가 되었고 원래 대선 때 대통령 탄핵되고 갔어요. 사전투표를 했는데 저는 사전투표하고 니는 내 사전투표했는 사실이 그쪽에 공개되어 있거냐 하면서 그것만 보고 투표를 하고 그러니까 갔다 어디 마누라가 저보고 지금 사전투표 간단히 하세요. 그러니까 질문 요지를 간단히. 예,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가 합니다. 마누라가 저한테 마누라가 저한테 거짓말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일단 그거는 제가 한 가지만 다른 질문보다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뒤에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잠시만 앉아주시고요. 뒤에 듣겠습니다. 일단 제가 일어난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선관위가 당선자를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태훈 강사님도 투표에 나가보셨고 하니까 선관위가 당선자를 결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금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부정선거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됐냐 막 이렇게 그러면 국힘당 된 사람들은 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답을 하실 수 있는 건 문제인데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아까 마치 원칙을 확인하면 부정선거는 무슨 누가 됐네 어떠냐를 떠나서 가짜표 부정한 표가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그게 부정선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건국의 원리다. 자 그러면은 차이가 진짜 차이가 도막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면 부정과 가짜표를 넣어도 줄일 수 있을 뿐이지 이걸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당락은 뭐 국힘이 되든 뭐 어떤 대통령이 되든 됐지만 그러나 이 자기들이 가짜로 부정으로 집어넣은 것들이 있는 이게 있으면은 여전히 부정선거입니까 아닙니까? 부정선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막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처음 출발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한 표라도 가짜표를 집어넣으면 그 선거는 부정선거라는 원칙에서 물러나지 말고. 왜 우리가 물러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의 이야기예요? 건국사의 이야기. 우리 건국 원리의 이야기예요. 앉아서 말씀드리네. 아니, 그 수고 많으신데요. 그 아까 이게 다가오는 6.3 선거에 지금 굉장한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권이잖아요. 투표하는 것은. 이게 이번에 지금 아까 인장, 도장 찍는 거. 근데 법률에 도장을 찍게 돼 있다잖아요. 근데 그 선관위에서 시행령인가 자세히 만들어가지고 인쇄하는 거. 그래서 저번에 그 토론장에서 그렇게 질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설거를 내걸 때 우리 주권을 안 뺏기죠. 법률대로 한마디로 해서 도장을 찍는 거. 이걸 굉장히 홍보함을 주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추가 하나 더 얘기 드리면은 가는 사람들이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난이 있으니까 내가 찍겠다. 그걸 확인하고 투표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좋은 방법.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실 응어리진 분들이 많고 이렇게 한이 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선거 때 임해가지고 어떤 일이 많이 생겼냐면 지난 때 충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관위가 그럼 요즘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고발한다고 막 협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발도 막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관할 때 이 매뉴얼이 우리한테 딱 있어야 어떤 우리가 활동하다가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역사는 혼자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자 못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관하러 갔을 때 내가 이게 내 눈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나 용납 못해 그러면서 막 멱살 잡는 순간 역사가 바뀌지는 않고 내 삶이 바뀌어요. 내 삶이. 내가 어디 가야 돼? 내 경찰서 가요. 그리고 변호사한테 뭐 말해가지고 뭐 이렇게 변호 좀 해달라고 하고 막 이런 사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활동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방향을 우리가 좀 마음에 둬야 좀 발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방법론을 우리 학들한테 알려주셔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방법론을 자 방법론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 저만이 아니고 늘 우리 고질적인 어려움이에요. 우리는 지휘부가 통일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지휘부가 통일돼 있지 않은데 도태우 변호사가 그 방법론을 자 저는 그러나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네. 자 4월 18일 날 하루만이라도 서울에 같이 모여가지고 이 단일 구호로 해보자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 안 쉬워. 단체들이 그렇게 마음이 쉽게 모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곤란을 안 겪죠. 예. 당장 서울에 거기도 어려워요. 마음먹기가.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방법론을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위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저 말고도 있단 말이죠. 근데 노력을 해도 우리가 막상 현장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부족한 거 천지고 이게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쉬운데 저는 그래도 우리 전진합니다. 전진하고 제가 봤을 때 이 폭발적인 전진은 우리 뒷배를 찾은 거예요. 우리 뒷배를 물론 신앙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 뒷배니까 최고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뒷배가 생긴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리는 이 훌륭한 건국사 건국원리가 우리 방향을 받쳐주고 있잖아요.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 반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항상 믿고 우리가 반드시 그거 건국사에서 그거를 들려야 돼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저는 내일은 아니어도 자주 봅니다. 요즘. 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고민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방해와 장애에 대해 잠깐의 악감정이나 낙심하여 애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직 인내와 정당한 행동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일제 36년을 오직 인내와 정당한 행동. 우리도 그만큼 안 갈 겁니다. 자, 우리 인내와 정당한 행동. 우리 마음에 새겨봐요. 자, 우리 시간이 또 가셔야 되는 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한 분만 더 받고 그 다음에는 한 번만 할게요. 아니 시간을 좀 가지고 오래 가지시고 이런 자리 어렵잖아요. 너무 많은 분이 바쁘신 분들 가시고 오늘 대학 변호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2010 강연을 네. 감동 있게 두 가지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투표 부정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는 투표 수가 3,000명이면 대표 결과 수가 3,2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무대의 투표가 정리를 못해가 일어난 부정투표입니다. 결과가. 그건 별거 참고로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저 뒤에 보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이 투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3대 주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표권이 있고 두 번째는 저항권이 있고 세 번째는 혁명권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개딸 정부에 복종하는 이걸 막으려고 그런 거죠. 지금 미국에서도 보고 있고 지금 3.15 부정선거를 이어가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3대 주권에 해당하는 제2 4.19 혁명이 4, 5월 달에 일어났으면 하는 정보들이 있고 이게 진짜 나무로 해가지고 방금 조금 전에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4월 달에 행사를 한다는데 바로 제2 4.19 이 혁명권을 가지고 이 정부를 막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질문으로 그 한 두 번만 질문 더 받고 마치도록. 그 다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죠. 바쁘신가요? 또 행사가 또 마감은 있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대구 후방대 지금은 자유당 출신 이정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노태우 변호사님의 발자취를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정말 이거 오늘 처음 보는데 네네. 그래서 질문은 우리가 지금 국힘을 믿고 많은 분들이 지금 헷갈려 하시는 게 우리는 아닌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힘은 너무 엔초파도스 짓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지금 오늘 변호사님이 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우리가 어떤 힘으로 단체가 되어서 이것을 행동화하고 실천해서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것까지도
변호사님이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질문 요지를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큰 틀은 고분 마지막에 고분 말씀까지 듣고 제가 저기 지금 거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분 말씀까지. 한마디 할까요? 아니 질문입니까 아닙니까? 네, 질문 한번 해요. 질문이 아니고 이야기 그러면 그거는 질문이 아니고 이제 좀 의견 피력이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 제가 많이 들어볼게요. 끝내시대. 시간 네네. 그럼 그러면 좀 행사를 마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수하고 고의적인 부정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상으로